자, 기본이론 과정 4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다 설명을 드렸죠. 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서 여러 가지 원칙들, 이걸 가격의 재원칙이다 표현했죠. 그 중에 네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지요. 이때 변동의 원칙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원칙이죠. 이로 인해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시점 수행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예측의 원칙에서는 이제 과거나 현재의 유용성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장래의 유용성에는 예상을 근거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같은 원칙이었지요. 다음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 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구성요소의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냐, 즉 부분이 전체 기여한 정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 따라서 추가 투의 적보율 판단할 수 있게 적용하는 아주 유용한 가격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는 이제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 같은 생산 요소가 있죠. 생산 요소가 발생한 총 수익은 다시 생산 요소에 배분이 돼야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에요. 이때 자본이나 노동, 경영 여기에 먼저 배분이 주고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지 않은 남는 건 토지에 귀속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수익 배분 원칙은 토지자녀법의 성립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501페이지 양월 7번 균형의 원칙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양월 7번 이제 균형의 원칙이 있지요. 자, 그리고 양월 8번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잘 이해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도 가격 재원칙 관련해서 답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먼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은 자, 이런 합시다. 이것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 발휘된다. 가격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을 때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 같은 게 바로 균형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균형 원칙은 어때? 대상부산 자체적인 부분이죠. 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균형 원칙은 대상부산 자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내부적으로 즉 대상부산 자체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부산 어때?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을 우리가 어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했죠. 지금 개별 분석 결과 어떤 이제 초과 설비다 또는 과소 설비다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대상부산 1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한 8인승이면 적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8인승이면 적합한데 이 대상부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20인승짜리가 설치되어 있더란 이야기예요. 어때? 설비가 남아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초과 설비다. 참 설비가 남아돈다 할지라도 이 대상부산 가치를 어때? 떨어뜨린 요인이 되겠지요. 왜? 균형이 안 맞더란 이야기. 대상부산 자체로 내부적 균형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다음 이 대상부산 엘리베이터가 8인승이면 적합한데 엘리베이터 어떤 2인승짜리가 설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설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과소 설비다라는 겁니다. 이도 대상부산 자체로 균형이 맞아야 안 맞는다 할 수 있겠죠. 내부적 균형에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 초과 설비, 과설비 판단에서는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해야 되겠지요. 바로 균형 원칙과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초과 설비, 과설비다 이 같은 경우는 대상부산 자체로 즉 내부적 균형이 맞아야 안 맞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치의 손실이 온다. 이때 적용되는 감가를 우리가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의 손실이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겠지요. 떨어뜨린 요인이 될 때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이처럼 대상선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데서 기능의 진부와 이로 인한 가치 손실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처음 기능의 진보로 인한 가치 손실 이런 걸 기능적 감가인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과 설비, 과소할 설비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대상선 자체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의 진부와 이로 인한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뭐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자, 이 대상선에 설비의 불량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설비의 불량이 있더라. 이러면서 대상선 자체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도 가치 손실 발생했죠.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대상선 자체의 형식이 지나치게 구식화되었다는 이야기처럼 형식이 지나치게 구식화되었다가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죠. 가치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이도 기능의 진보에 따른 가치 손실이니까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이 대상선 이 건물과 토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 부적응이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로 어떤지 참 부지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들어볼 수 있겠죠. 이도 건물 자체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의 진보라는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참 설비의 불량이 있다. 형식의 구식화다. 건물과 부지 부적응이다. 뭐 초과 설비 과설비다. 이 같은 것들이 바로 기능적 감가의 요인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참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되는 가격 원칙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을 설명을 드렸어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균형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별 분석과 관련돼 있고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할수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한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제 적합 원칙은 이래서 합시다. 이것은 대상선이 주변 환경에 어울렸을 때, 적합했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적인 입지했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적합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가격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선 자체를 분석할까요?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해야 그렇죠?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상선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을 우리가 때요. 자,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역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 이와 관련된 건 적합의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지역 분석 결과 외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치 손실이 오겠죠. 이때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감가를 우리가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가는 대상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적용되는 게 경제적 감가다라는 거.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대상선은 주거용이에요. 주거인데 이 인근에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더란 이야기, 또 소음 공해가 심하더란 이야기예요.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로 해서 어때? 이제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안 맞더라. 오히려 가치 손실이 온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게 바로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쇠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이 지역이 쇠퇴해서 시장성이 뚝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상선 임대용인데 임대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도 대상선 자체로 문제입니까?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겁니까? 외부 환경과 안 맞는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이 외부 요인에 대한 가치 손실이 되겠네. 그래서 경제적 감가다라는 겁니다. 참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가격 원칙이죠. 지역 분석과 관련된다. 경제 평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비교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을 비교하시는데, 자,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걸 잘 보셨네요. 왜? 우리 시험은 말 바꾸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자,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죠. 다음,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개별 분석 관련된 건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 관련된 건 적합의 원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된 건 균형의 원칙이죠.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된 건 어때?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 두 가지를 잘 비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501페이지예요. 양고로 7번입니다. 7번. 자,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생산적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결국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균형의 원칙에서는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분석 관련된다.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의 초과 설비와 과소 설비를 판단돼 적용된 가격 원칙이다. 우리 해석했죠? 지금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가격 원칙이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봅시다. 자,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를 발생하는 설계의 분량, 형식의 구조화 등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설계 분량이다. 형식의 구조화다. 이들이 다 어디 합니까? 기능적 감가 요인들이 되겠죠. 그럼 여튼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 자,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의 적응 상태를 분석한다라는 우리 여기서 있죠.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라는 겁니다. 참, 자,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도 어때? 대상선 자체인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더라. 부적응이다. 이건 뭡니까? 기능적 감가요인이 되겠죠. 어떤지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부지와 건물 등 구성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데 적용된 가격 원칙 역시 어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주택의 크기에 비해서 부엌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야. 또한 다용도실이 너무 큰 경우다. 욕실이 너무 협소한 경우다. 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뭐 때문입니까? 내부 구성선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선 자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는 뭡니까?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짐 보시면 예, 자 다시 봅시다. 주택 크기에 비해 부엌이 너무 작은 경우, 다용도실이 너무 큰 경우, 욕실이 너무 협소한 경우 등 대상산이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저해 요소한다. 가치 손실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가격 원칙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으로 8번. 적합의 원칙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이지요. 자, 박스 봅시다. 적합 원칙은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관련되지요.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던 가격 원칙이다. 결국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뒷지문 보세요.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더라. 참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바로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과대 개량된 부동산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가치가 높게 형성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결정된 수까지 하락한 것이 보통이다. 그럼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이 뭘 것인가 찾아보세요.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는 대상산 자체입니까? 외부 환경과입니까? 외부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은 잘 비교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10번 봅시다. 양골 10번 여기 보시면 대체의 원칙이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대체 원칙은 말 그대로 이제 자, 대체 경쟁 관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상호간, 지역 상호간의 그 아래줄 중간점 대체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럼 이 같은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의 그 아래줄 용도나 효용, 가격 등이 어때?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일성, 자, 유사성이 있어야지 어때?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이때 이렇게 말 바꿉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차별성이 있다면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에 용도나 효용, 가격 등에 있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이제 효용이 동일합니다.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어때? 가장 낮은 부동산이 선택된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대체가 안 된다면 효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가격이 어때? 가장 낮은 게 반드시 선택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체가 되기 때문에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가장 낮은 부동산이 선택되고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어때? 가장 높은 부동산이 선택된다는 겁니다. 이때 선택된 부동산 가격은 다른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대체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대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동그라미 3번 대체 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셔야 되겠죠. 특히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감정평가, 즉 3방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치 형성 원칙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원칙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여기 보시면 경쟁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경쟁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경쟁 결과 결국 초과 이윤은 뭐 소멸 또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선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양월 12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익이 소멸되고 대상자는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1. 뭐랍니까? 경쟁의 원칙이란다. 즉 초과이익의 발생은 경쟁을 이야기하겠지요. 경쟁 결과 초과이익은 감소 또는 소멸한다. 그래서 대상자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경쟁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 원칙에도 13가지가 있죠. 이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변동의 원칙 이야기 드렸죠. 다음 예측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리고 특히 중요할 수 있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대체 원칙, 경쟁의 원칙 이야기 드렸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다 이야기 드렸고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또 한 번쯤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말씀드린 이 원칙들 잘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이들은 잘 이해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가격 이론은 다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렸고 다음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07페이지를 보세요. 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은 한 문제로 출제했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지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처음 지역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부분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단 이야기야.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그리고 2절은 인근적의 생애주기다. 두 개의 철로 구성되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1절에서 출제가 된다. 2절은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교재 50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먼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개별 분석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자, 지역 분석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이걸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것은 대상부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어때 분석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대상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대상부산 가치 형성에 영향 미쳐준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것은 그럼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대상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은 대상부산 이 자체를 분석하는 게 어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럼 뭐 때문에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할 것인가? 바로 대상부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친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튼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배웠죠. 네,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분석 범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처럼 지역 분석이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 방법이라면,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어때? 상대적으로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지역 분석을 우리가 거시적 분석 방법이라면, 개별 분석은 뭡니까? 미시적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지요. 분석한다. 그럼 잡으세요. 이것은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에는 처음 대상 부동산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 부동산들의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 처음 여러 부동산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표준적 이용을 알아보자. 그럼 이처럼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때? 자,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해야 됩니까? 지역을 분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역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다 생각하시고, 결국 지역 분석의 결과로서 우리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대상 지역에는 대상부산 이외에도 좀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좀 평균적인 가격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바로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에서 수준 이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이다 표현합니까? 가격 수준이다 표현합니까? 가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사과, 배, 감, 귤 여러 지화를 모아서 평균적인 가격이 이때는 어때? 물가 수준이다. 수준 이 말을 붙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부동산도 하나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이다 표현했지만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어때? 가격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역 분석의 결과로서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가격순을 어떻게 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자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산의 어떤 이제 최유효 이용을 대상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대상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가 또 되셔야 되겠죠. 특히 이분 우리 시험에서 말 바꾸기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 바로 뭡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작업이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을 하고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 뭡니까? 지역 분석. 다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작업이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뭘 먼저 할 것인가? 뭘 먼저 할까요? 바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선 지역 분석 그리고 후 개별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험에도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자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대상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편적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만약에 표준적 이용을 벗어버린다면 일반적으로 대상선 때 최유효이다 할 수가 없다. 물론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유효이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대상산이 최유효 이용인지 판단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서 때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역의 가격순 판정을 하고 가격순 범위 내에서 대상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뭘 먼저 됩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그래서 선 지역 분석, 자, 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된 토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합시다.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 자 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또 인접되어 있으니까 인접된 토지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인접된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여기도 인접되어 있겠죠. 인접된 토지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접된 이 토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되겠지요. 인접성.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산 자체를 분석하죠. 뭐 때문에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대상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이 있겠죠. 대표적인 건 개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가격 원칙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처음 지역 분석 관련된 가격 원칙이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죠. 이는 외부적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개별 분석 관련된 가격 원칙은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죠. 이는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교재 지문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507페이지. 자, 1번 챕터를 보세요. 자, 1번 챕터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대상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은 뭡니까? 지역 분석이 되겠지요. 다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의 현상과 표준적 사용이다. 이건 뭡니까? 표준적 이용이다 알 수 있겠죠. 표준적 사용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순을 판단한 것이다.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순을 판단하는 게 바로 뭐가 된 겁니까? 지역 분석이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역 분석의 결과로서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첫 번째를 대상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용을 판정하시다. 자, 이처럼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자, 대상우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재반 요인을 말한다. 이는 어떤 개별 요인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 대상우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다. 토지라면 토지 그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점 봅시다.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우산의 최유효를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이 점 대상우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이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그럼 이것은 개별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 분석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508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때? 박스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박스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자, 박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분석 대상입니다.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 요인을 분석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죠.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 방법이 지역 분석이 된다면 국지적이고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거시적 분석 방법이 지역 분석이라면 미시적 분석 방법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 목적입니다. 자,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겠다. 이게 지역 분석이 되겠지요. 다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겠다. 이게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분석 절차입니다. 뭘 먼저 하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어떻게 보냐?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성립 근거입니다. 자, 지역 분석 관련된 건 부동성, 인접성이고요. 개별 분석 관련된 건 대표로 우리가 개별성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원칙입니다. 자, 지역 분석 관련해서는 어때? 자, 적합의 원칙 들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 관련해서는 어때? 균형의 원칙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균형 관계입니다. 자, 지역 분석은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죠.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내부적 균형을 강조한다. 왜? 대상우산 자체적인 거니까. 다음 감가 요인입니다. 지역 분석 관련된 건 뭡니까? 경제적 감가 요인을 찾기 위함이다. 다음 개별 분석 이거에서는 기능적 감가 요인을 찾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설명 내용을 또 지문으로 구성해 놓은 게 가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예요. 이분도 우리 시험 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말 바꾸기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을 보고 지역 분석이냐 개별 분석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이처럼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은 뭡니까? 지역 분석이 되겠죠. 그다음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을 말한다. 참 개개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동네번 일반적으로 뭘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라 그랬지요.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분석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봅시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구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그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 분산의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자, 지역 분석을 먼저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대상우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해야 된다. 결국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지요.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5번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인 개념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어때?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로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 자, 여기 보세요. 좀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좀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유사지역, 그리고 동일 수권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인근지역, 유사적, 동일 수권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씩 정리합시다. 이처럼 대상 부동산이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죠. 참 대상산이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대상산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돼야 한다. 그래서 대상산이 상업용이라면 이적은 뭡니까? 상업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대상산이 그래서 주거용이라면 이적은 뭐가 됩니까? 주거 지역이 돼야 된다. 참 부동산의 이용에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냐. 그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게 뭡니까? 지역 요인이 같다는 겁니다. 예, 지역 요인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대상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적인 범위,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대상산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 시험 종종 이런 일이 나옵니다.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산 속해 있지 않지만 어때? 더 이상 볼 거 없는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죠? 자,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상산이 속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처럼 여기에 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다. 자, 지금 저희는 자,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이었죠? 주거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에도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이 인근지역과 같은 용도적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대상산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지금 대상산은 만약에요. 대상산이 속해 있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인근지역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대상산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인근지역과 동일한 용도적 지역으로서 이 인근지역과 지역적성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근지역과 가격면에서 대체 경쟁관계가 있다. 이 지역을 가려서 우리가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지역이라서 제가 유사지역은 그림을 2개 그려드렸습니다. 이건 이런 때문이에요. 자, 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거리에 멀고 가깝고 즉 원근 이런 걸 따지지 않겠다냐. 따지지 않고 자, 이 유사지역은 대상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해서 이 대상산과 대체 경쟁에 성립되는 최원망권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최원망권, 저처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최원망권이 있다. 이때 최원망권이 뭡니까?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권역이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동일 수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동일 수권은 인근적과 유사적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동일 수권은 이처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을 성립돼서는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체 경쟁이 성립되기 때문에 결국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만한 사례를 수집한 데 있어서 비교할 만한 사례를 수집한 데 있어서 최원망권이 되는 개념이다. 그럼 사례 수집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동일수권 내에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에서 대상부산과 비교할 만한 인근지역 내에서 대상부산 비교할 만한 이 사례를 찾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근지역 내에서는 지역 요인이 같잖아요.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같은 인근지역 내에서
대상상과 비교할 만한 사례 부동산을 수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때? 동일 수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이처럼 사례 부동산을 수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을 때 이때는 어때? 반드시 지역 요인을 어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수집의 최원망권이 되는 개념은 바로 뭡니까? 동일 수권이다 생각하시고, 근본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는다. 그럼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일 수권 내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수집한 곳은 어찌 보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뭡니까? 인근 지역, 또 하나는 동일 수권 내는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하튼 동일 수권의 범위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교재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508페이지입니다. 양호리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상부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어때? 동질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치 형성률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인근 지역이란다라는 겁니다. 동일 1번.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산이 속해 있지요. 그 지역성이 대상부산 가치 형성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역이다. 아주 오래지만 우리 시험부터 간접적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번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자, 이 사례 보니까 어때? 주거용이죠. 주거지역이다. 참 특정한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도 항상 고정됐을까요? 아니죠.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 이 자체도 어때? 자, 유동적, 가변적이다 할 수 있겠죠. 인근 지역 범위는 변할 수 있다는 유동적,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인근적 분석에서는 인근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은 인근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됩니다. 그럼 이 인근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어때요? 우리가 사례는 많이 수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순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자, 인근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순 판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자, 인근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가 됩니다. 그럼 정확도는 높겠죠? 하지만 사례를 또 많이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근적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축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로 2번 봅시다. 대상부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로서 이처럼 대상부산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적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우리가 뭡니까?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또 1번 지역 분산된 유사지역은 그 지역성이 용도적 기능점에서 인근적과 유사하다. 그래서 인근적과 가격면에서 대체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2번 자, 인근적과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은 실질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환의 대체형에 성립되어 가청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양으로 3번 봅시다. 자, 대상상과 대체 경쟁이 성립하고처럼 대상상과 대체 경쟁이 성립하고 가청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개념이 바로 뭡니까? 동일수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 관계에 있는 유사적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다. 그래서 어떤지 동일수권은 사례 수집에 있어서 최원망권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는 어디 찾는 게 좋습니까?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겠다면 결국 동일수권 내에 있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용도 지역별로 동일수권 범위도 어때? 달리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평균의 1번 보세요. 주거지역입니다. 이처럼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의 이 동일수권 범위는 어떤 것일까? 바로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적 선호에 따라서 범위가 좁아진 경향도 있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 교재도 동안에 이번에 나왔지만 소문난 고급 주택가가 있어요. 그럼 소문난 고급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 경쟁에 성립되는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지겠죠. 좁아지니까 당연히 동일수의 범위도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점 지역적 선호에 따라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주거적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동일수권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평가로 2번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은 배후지를 배경으로 해서, 배후지는 뭡니까? 상권이죠. 상권, 배후지, 상권을 배경으로 해서 동일수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1번 고도 상업적의 동일수권은 광역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 2번 소규모 점포지가 주로 있는 보통 상업적의 동일수권은 고도 상업적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동일수 범위가 좁은 것이 보통이다 알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3번 공업적입니다. 공업적은 결국 생산성, 이를 배경으로 해서 동일수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봅시다. 제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비용의 경제성 또는 생산활동의 능률성 등에 관한 대체성을 가진 토지가 존재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생산성 이걸 배경으로 해서 동일수권이 형성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후보지와 이행지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후보지 이행에서 학습을 했었죠. 자, 후보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이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있더라. 이처럼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가려서 우리가 후보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은 택지적 이 자체도 다시 주거지 또는 주택지 좋습니다. 상업지, 공업지 세분되고 있죠. 다음 농지지역이다. 이는 뭡니까? 답, 과수원 세분되고 있죠. 다음 임지역은 신탄림 그리고 용재림 이렇게 세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세분된 지역 내에서요. 즉 택지역 내에서 또는 농지역 내에서 또는 임지역 내에서죠. 처음 용도적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록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현재는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 토지를 말한다. 이때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뭡니까? 후보지. 내에서면 뭡니까? 이행지다. 여튼 후보지 이행지는 모두가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는 이야기. 좀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용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일반적으로 전환 이행 완료 후에 용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바뀌니까 완료 후에 용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수권 범위도 후보지 다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전환 이행 완료 후에 토지의 종배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전환 이행이 아주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완료일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이걸 흔히 우리가 성수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수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처럼 성수도 낮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왜? 언제 완료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에서 예외가 된다 생각하시죠. 이때는 전환 이행 완료 뭡니까? 전이죠. 전환 이행 전 토지 용도에 따라서 동일수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선 상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업지가 주거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택지역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행지가 되겠지요. 이때 보세요. 상업지가 주거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이행 완료 후니까 주거지가 되겠죠. 자, 보세요. 상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칙은 뭡니까? 이행 완료 후니까 주거지. 그래서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동일수권이 일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수도가 아주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땐 예외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행 완료 전이니까 당연히 상업지를 배경으로 해서
동일서 범위가 형성된다. 그럼 상업적 뭡니까? 배우질 배경으로서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로 이해를 드렸는데 아마 조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어렵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후보지나 이행지는 원칙은 뭡니까? 전환, 이행 완료 후에 토지 용도를 따라가겠다. 그렇지만 성수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어떤 전환, 이행 전 토지 용도에 따라서 동일수권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뭡니까? 후, 예외는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편고로 4번 봅시다. 이제 후보지입니다.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즉 전환 후라 그랬지. 원칙은 여튼 후다라는 이야기. 후, 원칙은 후다. 토지 용별에 동일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 1번 전환의 성수도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전환 전 동일수권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보지의 동일수권은 전환의 성숙도 여기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으로 5번 이행지 마찬가지입니다.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즉 이행 후 토지 종별에 동일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동일 1번 이행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행 전에 동일수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행지의 동일수권도 이행의 성숙도 여기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은 뭡니까? 전환, 이행 완료 후다. 예외는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야기 다 해드렸고요. 다음 511페이지 보시면 2절 인근적의 수명 현상이다. 흔히 우리가 인근적 생애주기다 편인데, 자, 이분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없다 판단하고 본 과제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학습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을 다 마쳐드렸습니다. 다 마쳤는데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라 그랬죠. 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응용력을 배양시켜서 시험에 임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반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배웠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때? 반복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뒀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우리 이해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학습을 하자 이런 취지로서 사실은 예상보다 많은 45강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판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리고 이럴 때 또 우리 교재 읽어가면서 한 번씩 또 밑줄을 그으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괄호넣기 퀴즈 500선이다. 이걸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걸 제공하면서 또 어때? 반복습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교재 수업 시간 같이 읽어보고 또 퀴즈 500선 풀어보시면 벌써 어때? 세 번 반복학습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달짜도 어때? 또 처음 배웠던 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당연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복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반복습한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화 이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욱더 반복학습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인치로 많은 시간 강의를 드렸고요. 그동안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상당히 힘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때요? 우리는 또 학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저희들이 많은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약속드리면서 본 기본이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